김민수 과장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고 또 똑같이 끝이 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콩나물 해장국에 밥을 말아먹고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여의도의 한 중견 건설 회사로 출근한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빽빽한 숫자와 씨름하다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의 삶은 그가 매일 마시는 믹스 커피처럼 달콤하지도 그렇다고 쓰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하고 밍밍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이 회사에서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근 없이 성실하게 일해왔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가 작성한 회계 보고서는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런 그의 성실함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의 동기들은 모두 부장으로 혹은 임원으로 승진했지만 그는 여전히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만년 과장이었다. 정치적인 줄도 없고 아부할 줄도 모르는 그의 우직함은 이 약삭빠른 조직사회에서는 그저 무능함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평온하지만 단조롭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가 회사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회계 장부를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아주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유령 회사로 보이는 한 업체에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었고 자재 구입 비용 역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었다. 민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이 사실을 그냥 덮어야 할까?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상부에 보고해야 할까? 그는 소심했지만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자신의 직속 상관인 박 부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박 부장의 반응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박 부장은 민수가 내민 서류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과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네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건 자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이 서류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더는 입 밖에 내지 말게. 그는 민수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고는 서둘러 그를 자신의 방에서 내보냈다. 민수는 그의 그런 태도에 깊은 실망감과 함께 이 문제의 배후에 박 부장 자신 혹은 그보다 더 윗선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에는 그가 아끼던 부하 직원인 이대리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중요한 재무보고서에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박 부장은 불같이 화를 냈고 이대리는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수는 그런 이대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신입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차마 젊은 부하 직원의 앞길을 망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이대리와 함께 밤을 새워 보고서를 수정하려 애썼지만 실수를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은 보고서의 오류를 발견하고는 부서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고함을 지르며 이대리를 찾았다. 모두가 이대리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박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 김 과장, 당신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무능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수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감내했다. 이 대리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오후 민수는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15년간 청춘을 바쳤던 회사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해고 통지서 한 장뿐이었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깊은 허탈감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일지도 모르지.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위로해줄 그 어떤 것도 필요했다. 술이든 아니면 아주 작은 행운이라도. 그의 눈에 길가의 작은 복권 판매점이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서와 대출 서류들이었다. 아내에게는 차마 해고당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회사가 어려워져서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서글픈 거짓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15년간 자신의 땀과 청춘이 묻어있는 책상을 정리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박 부장에게 맞서거나 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쳤던 조직사회의 비정한 현실이었다. 특히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지켜주었던 이 대리는 미안함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의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민수는 괜찮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씁쓸함과 허탈감이 밀려왔다. 회사를 나선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 얼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 그리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의 미래,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길가의 작은 복권 판매점 앞에 멈춰 섰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유행이나 일확천금 같은 것은 꿈꿔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늘만큼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무런 생각 없이 로또 복권 몇 장을 샀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인생, 이거라도 한번.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어리석은 저항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 몰래 홀로 소주잔을 기울였다. 아내는 그의 갑작스러운 퇴직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 좀 쉬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민수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그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로또 복권 추천 방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복권을 샀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자, 그럼 제 555회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추첨 기계에서 번호가 적힌 공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는 7번 두 번째 번호, 15번 세 번째 번호는 23번입니다. 그는 무심코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복권 용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첫 번째 줄에 나란히 찍혀 있는 숫자들. 8, 15, 23. 에이, 설마. 그는 술기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다. 네 번째 번호 1127번 이어서 다섯 번째 번호는 34번. 마지막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바로 42번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복권 용지의 첫 번째 줄. 8, 12, 23, 27, 34, 42. 6개의 숫자가 모두 방금 발표된 1등 당첨번호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럼 보너스 번호를 확인해 볼까요? 보너스 번호는 3번입니다. 그의 복권 용지에는 보너스 번호마저도 찍혀 있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1등 당첨이었다. 당첨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도 수십억 원. 그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민수는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종이 한 장을,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당첨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1등. 그는 정말로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했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다. 아니,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운명의 장난과도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복권 용지를 손에 꼭 쥔 채 아무런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이제 곧 터져버릴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해고당한 무능한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거대한 힘을 손에 쥔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아주 무겁고도 어려운 질문이 그의 앞에 던져지고 있었다. 그의 길고도 길었던 평범한 삶은 그렇게 단 한 장의 복권으로 인해 종말을 구하고 있었다. 지난밤 김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낡은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종이 한 장, 바로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을 밤새도록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수십억 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결코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달콤하고도 비현실적인 상상들로 가득 찼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돈 때문에 고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지긋지긋한 대출금도 단번에 갚아버릴 수 있다. 낡고 좁은 이 아파트를 떠나 정원이 딸린 멋진 집으로 이사갈 수도 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거대한 행운이 과연 자신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박 부장과 회사에 대한 생각도 떠올랐다. 이제 자신은 돈이라는 막강한 힘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을 짓밟았던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서울의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나러 간다.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는 아직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먼저 당첨금을 수령하고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를 몰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울의 농협은행 본점으로 향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차를 몰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장밋빛 계획들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그런 행복한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길가의 숲속에서 비틀거리는 인형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그의 차 앞으로 그대로 쓰러졌다. 끼익! 민수는 경악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는 쓰러진 남자를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다. 남자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의 하얀 와이셔츠는 이미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민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황급히 채서 내려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어제 자신을 해고했던 그토록 증오스러웠던 박 부장이었던 것이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꼴 좋다. 저 인간은 저렇게 당해도 싸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자신을 억울하게 해고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아니던가. 이대로 모른 척하고 떠나버릴까.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선량함이 소리치고 있었다. 아무리 미운 인간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지금 저 남자를 내버려 둔다면 과다출혈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짧지만 격렬했던 싸움. 마침내 그의 선량함이 승리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박 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그의 상처 부위를 힘껏 압박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사고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박 부장은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려 애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제 자신이 내쫓았던 김민수라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민수의 팔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 애썼다. 김 과장, 미안, 하네, 자네, 해고된 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불분명해서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다. 비밀, 장부, 그놈들이, 박 회장, 그놈이 조심,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비밀 장부 박 회장, 그것은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민수는 그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마지막 말에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잠시 후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정신을 잃은 박 부장의 옆에 주저앉아 피로 물든 자신의 손과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수십억 원짜리 복권 용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엄청난 행운을 손에 쥐고 그 돈을 찾으러 가던 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돈과 함께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비밀과 진실을 함께 던져준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로또 1등 당첨자이자 동시에 의문의 습격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고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손에 쥔 키맨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위험하고도 거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부장은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민수는 목격자로서 경찰에게 간단한 진술을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운전하던 중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아주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박 부장이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비밀 장부나 박 회장과 같은 단어들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지금의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민수는 채 올라탔다. 그는 더 이상 농협은행 본점으로 향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십억 원의 당첨금에 대한 설렘과 기쁨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에 휘말렸다는 불안감과 함께 박 부장이 남긴 마지막 말에 대한 무거운 의문만이 가득 차 있었다. 비밀 장부, 그리고 박 회장. 박 회장이라면 바로 JQ건설의 총수인 박만호 회장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비밀 장부라니 민수는 자신이 해고되기 직전 박 부장에게 보고했던 그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회계 자료들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박 부장은 그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려다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고 자신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란 말인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저 거대한 비리 사건에 하찮은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어쩌면 다음 타겟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운전 중에 작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해서 경찰 조사를 받느라 늦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십억 원의 당첨금이 걸린 로또 복권이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행운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주어진 위험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잊고 멀리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이 돈을 무기 삼아 자신을 짓밟고 박 부장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그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과 짓밟힌 자의 분노 및 정의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검은색 차량,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의문의 전화들. 한 번은 그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죽은 비둘기 한 마리가 놓여 있기도 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민수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제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박 회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경찰마저도 무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그때 그는 아내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책임감과 분노였다. 그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짓밟히는 무력한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돈이라는 이름의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다. 그는 이 돈을 더 이상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이 돈을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그리고 거대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조용했던 방역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이제 그의 등 뒤에는 수십억 원이라는 막강한 힘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패한 권력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것이었다. 그의 외롭지만 정의로운 싸움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김민수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신속하고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로또 당첨금을 수령했다. 그의 통장에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십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찍혔다. 하지만 그는 그 돈으로 집을 샀거나 차를 바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돈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복수를 위한 실탄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미리 알아본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인 윤 변호사와 부패 고발 전문 탐사보도 기자로 명성이 자자한 최 기자를 비밀리에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인 민수가 왜 자신들을 찾아왔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이야기와 그의 눈빛에 서린 단호한 결의를 보고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수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발견했던 수상한 자금 흐름, 박 부장의 경고, 부당한 해고, 그리고 박 부장의 피습과 그가 남긴 마지막 말까지. 그리고 그는 두 사람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JQ건설 박만호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윤 변호사와 최 기자는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수도 있는 거대한 특종이자 기회였다. 두 사람은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부터 김민수 팀이라고 불리는 비밀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다. 그들의 방역은 무섭도록 빠르고 정교했다. 윤 변호사의 법무법인 팀은 JQ건설의 모든 법인 등기와 회계 장부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이 수많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포착해냈다. 최 기자의 탐사보도팀은 JQ건설 내부에 정보원을 심고 박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14시간 감시하며 그의 약점을 캐내려 노력했다. 또한
민수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사설 정보팀까지 고용했다. 그들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조사 끝에 마침내 10년 전 프로젝트 실패의 진실과 함께 박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비밀 장부의 존재와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장부는 박 회장의 개인 별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회장은 그 장부를 포함한 모든 비리 증거들을 국외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수와 그의 팀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박 회장이 해외로 떠나기 전 그의 별장에 잠입하여 비밀 장부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작전은 박 회장이 별장에서 비밀스러운 파티를 여는 날 밤에 실행되기로 했다. 최 기자의 정보원들이 파티 내부에서 작은 소란을 일으켜 경호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민수와 이 형사 과거 민수를 도왔던 사립탐정 그리고 사설정보팀의 최정계 요원들이 별장으로 잠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밝았다. 별장 안은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지만 별장 밖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계획대로 파티장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 틈을 타 민수와 그의 팀은 어둠을 뚫고 별장 내부로 신속하게 잠입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앞에 섰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바로 그 금고였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단 하나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검은색 비밀 장부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 서재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지며 박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처음부터 그들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수, 내 놈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박 회장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내 놈의 그 10년간의 발버둥도 이걸로 끝이다. 이제 그 장부와 함께 내 놈의 목숨도 내가 거두어 주지. 경호원들이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 회장의 휴대폰을 포함하여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최 기자가 송출을 시작한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JQ그룹 박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살인교사 혐의, 결정적 증거, 비밀 장부, 확보. 뉴스에서는 박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그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박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민수는 처음부터 금고를 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붙잡힐 것을 예상하고 미리 언론과 검찰의 모든 증거를 제보해 두었던 것이다. 자신이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치밀한 덫을 놓았던 것이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희는 마침내 남편의 거대하고도 외로웠던 싸움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는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봉쇄된 후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한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조용히 비밀 장부를 챙겨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체포하려 다가오는 수사관들 앞에서 지난 10년간의 억울함을 모두 털어내는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길고도 길었던 복수극은 그렇게 화려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김민수의 용기 있는 폭로와 그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JQ건설의 박만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검찰은 비밀 장부를 토대로 JQ그룹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정관계 로비, 그리고 10년 전 신기술 탈취를 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김민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추악한 과거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박 회장의 제국은 그렇게 한 평범한 회사원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김민수 역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박 회장의 별장에 잠입하고 비밀 장부를 훔쳐낸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의 행동은 거대한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한 공익 제보자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10년 전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던 프로젝트 실패 역시 사실은 박 회장의 독단적인 지시와 비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여론은 10년간의 억울함을 딛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로운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며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다. 모든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병원에서 상처를 회복하고 있던 박 부장이 민수를 찾아왔다. 그는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그리고 자신이 내쫓았던 민수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서려 있었다. 김 과장, 아니, 김 선생,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자네 같은 의로운 사람을 내 손으로 내쳤으니 나를 용서하지 말게. 나는 평생을 자네에게 속죄하며 살아가겠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는 박 회장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고 결국에는 그의 명령에 따라 민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자신의 비겁함을 통렬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런 박 부장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부장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부장님께서도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거셨지 않습니까? 저 역시 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민수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를 따뜻하게 용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증오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진우를 아내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난 10년간의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들을 위로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당신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내가 두려웠던 건 박 회장이 아니라 당신을 잃는 것이었어. 당신이 위험해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무능한 남편이 되는 길을 택했던 거야. 매일같이 당신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윤희는 그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바보, 당신은 정말 바보야. 왜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려 했어요? 내가 당신 아내인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게 부부잖아요.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 대신 남편의 외로운 싸움을 이해하게 된 자의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열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당신이 마침내 내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고생 많았어요. 여보,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10년간의 깊고 어두웠던 침묵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진정한 의미의 부부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진우의 명예가 회복되자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다시 찾아왔다. JQ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물론이고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대기업들까지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다. 그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능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였고 모두가 그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한번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는 아내 윤희에게 말했다. 나의 10년간의 전쟁은 끝났어. 이제 나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지난 10년간 당신에게 졌던 빚을 갚는 거야. 당신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웃고 그렇게 평범한 남편으로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의 말에 윤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왔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남편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명성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늙어가는 소박한 행복. 그들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두 사람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의 계절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Q건설의 비리 사건과 그 중심에 있었던 의로운 영웅 김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김민수와 그의 아내 서윤희의 삶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값진 변화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낡고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화려한 외제차나 명품으로 자신들을 치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 돈을 지난 10년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가는데 사용했다. 김진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무기력하고 공허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와 함께 삶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내 윤희를 위해 요리를 배웠고 주말이면 함께 손을 잡고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해 왔는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이제 남은 평생을 아내에게 갚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부채 의식이자 사명감이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아주 특별한 결심을 내렸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적과도 같은 행운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로또 당첨금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의로운 발걸음 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거대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해고로 인해 고통받는 직장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키다리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도왔다. 그의 재단 사무실은 화려한 강남의 빌딩이 아닌 허름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절박한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대기업의 연구개발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의 이야기는 10년 전 민수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수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의로운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는 윤 변호사를 통해 그 젊은 엔지니어에게 최고의 법률 지원을 제공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뜨거운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불행이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다. 윤희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향긋한 커피 향과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 아내, 오늘 아침은 또 뭘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 놀랐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만들고 있었어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진우는 아내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채소를 썰고 접시를 나르며 그녀를 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한때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던 그들의 공간은 이제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따뜻하고 충만한 평화로 채워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윤희가 문득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 지금 행복해요?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평온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안 행복하겠어? 당신 덕분에 나는 지난 10년보다 더 행복한 지금을 살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았다. 그들은 길고도 험난했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삶은 나눔을 통해 더욱더 풍요로워졌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식탁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그들의 두 번째 봄을 축복하는 듯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빛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회사에서 해고당한 날, 홧김에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돈을 찾으러 가던 길, 나를 해고했던 부장이 피를 흘리며 내 차 앞에 쓰러졌는데 라는 극적인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큰 행운을 만난 한 평범한 남자가 예기치 않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용기와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김민수 씨는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돈을 무기 삼아 자신을 짓밟았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고 나아가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운이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나눔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울림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김민수 씨들이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들의 의로운 발걸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과도 같은 행운과 따뜻한 나눔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